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의혹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2차 출석 여부를 놓고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조사 후 검찰청사를 떠나기 전 취재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서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죠. 대표가 차고 넘치는 증거 속에 그리고 이재명의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속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측근들의 나오는 진술, 새로운 사실들 그 속에서 본인이 계속 지속해서 나온 프레임이 검찰의 정치 공작, 검찰 독재, 그리고 부당 기소, 조작 이런 말을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당한 처지에서 더 이상 변론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을 몰고 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형태로 봐지는데요. 이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이 선거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검찰을 향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는커녕 5줄짜리 답변서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소환됐을 때는 성남FC 사건. 하지만 성남FC 사건에도 6쪽짜리의 서면 진술서를 내면서 본인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 이것을 일관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내면서 본인의 어떤 성실한 답변보다는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본인의 피해자 프레임, 본인의 정치 탄압의 희생양 이런 프레임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관된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김 전 행정관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명,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60명이 넘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200여 개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개월 동안 피의 사실이 검찰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선거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입으로 소위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이름들이 수십여 차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 또 동일한 대장동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만 연루된 게 아니죠. 50억 클럽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사, 검사들 거기다 기자들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고 어떤 기자 같은 경우는 9억이라고 하는 뇌물성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형평성을 잃은 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달 동안에 2번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루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이 상황들은 소위 방어권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언론에 어떤 공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올바르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검찰이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매우 많이 있다라고? 예. 그럼 뭐하러 이렇게 예를 들면 수사와 조사를 오래 합니까?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됩니다.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매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혐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차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출석을 요구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2차 출석에 응할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출석을 지연한 것은 이재명 대표죠. 왜냐하면 9시 반에 출석을 하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일방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2번을 불렀다. 조사의 양이 방대해서 2번을 불렀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을 보면요. 한 사건에 수십 번씩 조사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서 방대한 양을 이틀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거조차도 본인이 한 차례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심야 조사까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9시까지 받고 끝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질문에는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고 법률에 보장된 부당 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바로 법률에 보장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2차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응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왜 방대한 증거가 있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왜 수사를 하고 바로 기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본인이 변호사이면서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검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필요하면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사에 응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모든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사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본인이 오히려 검사고 판사인 듯한 그런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형태를 발언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이죠. 예. 2차 조사에 응할 가능성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도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 상식이 좀 뒤바뀐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헌법적 기초에 입각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임의 조항이에요. 무슨 강제 조항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출석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의 조항이에요. 할 수 있는 조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진술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33쪽이라고 하는 명료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줬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 33쪽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의문이 나는 내용에서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출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서 예를 들면 진술을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들을 주장하시면서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전혀 예를 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상식을 상식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검사들에게 어떻게 내용이 했는지는 다 이미 그것이 녹취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다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 서면 진술서 내용을 보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이제 모두 부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면 진술서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상 이게 이렇게 SNS에 전면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갑자기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아마 검찰이 자꾸 조사를 지연했고 조사를 방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은 질문을 할 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하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을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자료도 제시했고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고 조사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답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 그 얘기 자체가 본인이 물론 말씀하신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추에 준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행사해야 됩니다. 방어권 행사하고 변명도 하고 본인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고 했고, 정작 그렇게 불리하다 보니 저는 중간에 갑자기 공개한 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다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희생자 프레임, 그리고 정치 탄압에 대한 어떤 프레임, 그래 검찰의 독재, 이걸 씌우기 위해서 공개한 거로 보는데요. 사실 서면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에도 오로지 그 일관된 내용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검찰이 편견과 예단으로 가득한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누가 연기를 한다는지 묻고 싶어요. 이재명의 한때 형제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조차도 누가 연출자고 누가 연기를 하는지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일관된 진술도 증거입니다. 물론 증거가 검찰은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진술도 증거라고 보아야 되고요. 검찰이 정치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번 3차 소환 때 혼자 나가겠다 하다가 민주당 의원들, 철험의 의원들을 만나서는 메시지를 분명히 잘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것이 정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까 김건희 여사 사건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도 전 정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도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그때 당시에 검수완박이야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혐의가 있다면 그 당시에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 그런 시작된 건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공작을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진술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33쪽짜리 진술을 다 읽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일관된 내용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부터 대정당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돈 한 푼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일명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가장 제가 볼 때 객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뉘앙스,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술성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어떤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한 거 가지고 저는 계속적으로 여당이나 검찰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욱 변호사는 형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욱과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하나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이번에도 유동규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증거인멸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검사와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얘기까지 판사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전원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얘기 하나인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했냐면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1년 9월 달에 이정수 그 당시 서울지검장이 수사한 당사자죠. 그분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만배 씨 스스로도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해석상에 이것을 맨 처음에 봤던 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서 유동규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하니까 이것이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계속 특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술서에는. 핵심적인 진술서의 내용들은 계속 검찰발로 피의 사실들이 공포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매번 언론과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으니 진술서 내용들 33쪽을 공개한 거죠.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이거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당연히 이런 거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검찰이 앞서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과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또 국회가 또 한 번 소용돌이의 혼란 속에 또 들어갈 텐데 이후의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미 선거법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그리고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부패방지법에 위배된 거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동규가 일관되게 남한테 들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 시절 때 두 사람 간의 업무 지시 과정의 내용도 공개를 한 게 많아요. 그리고 50억 클럽을 얘기하시고 자꾸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50억 클럽과 지금의 대장동 사건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재명의 형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욱 변호사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패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남욱까지 포함해서 제가 본 시각에서는 다 형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 대장동 일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 그런 게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익의 공여라는 게 그분의 몫이라고 하는 게 428억여 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돈이 과연 출처가 어디냐 봤을 때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본인의 대여금으로 470여 원을 빼냈단 말이죠. 기업에서도 가장 먼저 돈을 빼내는 방식이 대주주 또는 대표의 대여금 형태입니다. 아니면 재고자산을 늘리든지. 하지만 천하동인과 같은 회사는 재고자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대여 금액도 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이 언닉됐고 그 돈이 흘러 가는 걸 보니 이재명 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 시절 당시의 선거 자금 그리고 대선 과정 그런데 공여됐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40억, 8억. 하지만 검찰이 정확하게 기소한 영장에 보면은 8억 7천여만 원 선거 자금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진상의 뇌물, 그리고 김용의 뇌물, 그것은 각각 1억 몇천만 원, 2억 몇천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40억은 차지하더라도 8억이라는 선거 자금이 들어갔다는 의심이라면 그것은 뇌물죄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차고 넘치는 증거와 차고 넘치는 진술 속에서 당연히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이 169석이에요. 체포동의안이 국회가 회기가 열리는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입니다. 민주당의 169석은 국회 제적의 과반이 넘는 숫자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국회에서는 아마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나 이런 걸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는 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뭐 검찰은 뭐 답정 구속, 답정 기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국회에 그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맞게 판단하겠죠. 이제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 자체가 당무를 갖다가 중단하게 되는 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원 당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주장하듯이 본인들도 형사소송법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듯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 당규에 맞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입각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상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도 상관없이 불체포 특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장이 되게 되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아까 이제 형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가 만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런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연관된 것처럼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갔다. 불법 정치하고 흘러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진술이에요. 이 진술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동규 씨와 남욱 씨의 진술인데 이건 누구한테 들었느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김만배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8억 얼마인데 실제로 내용은 2억 얼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유동규 씨가 전달 안 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이 전달된 경로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술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씨와 김용 씨 같은 경우는 받은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달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차고 넘치는 진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원 진술이다. 증거로 택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증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열리면은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나가 진술할 필요가 없잖아, 검찰에게. 재판이 열리면 그때 가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얘기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땐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그냥 증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요. 법정에서는 다투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주말인 오늘 나란히 청년들과의 소통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번에 좀 수도권 그리고 2030 표심에 두 사람 모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2030 표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당원이 이제 26만 시절에서 지금은 84만 당원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2030 세대의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표심의 향방을 보면은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5일 날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죠. 그 과정에서 과연 표심이 어디로 이동이 되었냐 이것이 이제
관전의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조사를 봤더니 물론 여론조사가 ARS로 조사하느냐 전화 면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이로 본다면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다면은 그 전날인 1월 24일 날 조사를 했을 때 다자 대결일 때는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보다 20대 30대 여론조사에서 세대별 조사에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깁니다. 예. 약 30%, 40% 차이로 이깁니다. 하지만 1월 26일 날 조사를 들어가 보면은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사퇴한 다음이죠. 다자 대결에서는 오히려 20대에서 오차범위이지만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겼어요. 하지만 3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겼지만 오차범위 내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 가서는 직전 조사에서는 약 3, 40% 차이 나던 격차가 양자 대결에서는 20대에서는 불과 3.4%, 30대에서는 불과 13.1%로 안철수 후보가 이겼어요. 이 얘기는 20대, 30대의 표심이 나경원 후보의 중도 사퇴라는 그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약진했다는 걸 보여주는 추세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결국 20, 30대의 당원의 증가가 많이 됐다는 상황에서 당연히 표심을 따라서 두 후보가 경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20, 30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명한 정책 메시지를 내고 예. 그리고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들의 표심이 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양자 구도가 뚜렷하게 이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좀 남은 변수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변수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볼 때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것이고 맨 초기에 과반을 넘길 것인가 누군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좀 별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될 것은 당원, 이제 80만 명의 당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때 한 30만 정도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 80만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50만 명이 늘었는데 늘은 걸 보니까 주로 수도권 그다음에 20대와 40대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소위 영남과 수도권 비율이 유사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젊은 세대와 수도권에 새로 유입된 소위 이 당원들이 어떻게 편중돼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분포돼 있었을까? 그럼 주로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층, 그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많은 후보들이 집어넣은 사람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부대가 집어넣은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국면 자체들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그러면 지금부터 3월 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당원들은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소위 이번 어떤 당대표라고 하는 지도부가 등장하게 되면 가장 해야 될 일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바꿔야 되는 측면인데 만약 그런 국면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소위 수도권과 20대와 40대의 신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판단에 대한 상황 자체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상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정치 행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예.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윤에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라고 하는 예. 측면들도 주목할 부분입니다만 저는 뭐니 해도 상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 주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대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대까지 그래도 어떠한 역할을 하진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주자는 이제 나경원 전 부위원장, 나경원 후보라고 하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표심이 약 우리가 한 10에서 15%로 본다면은 그 표심을 가지고 와야지만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1차에서 이제 끝낼 수 있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나경원 후보에 대한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대 과정에서 몇 번의 기회 상실이랄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어떤 당내 혼란 이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대에서 이렇게 조용한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존중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꿈꾸는 국민의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적어도 어느 후보들이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한 메시지는 저는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